여러분, 지금부터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딘가에 또 다른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일대 민속음악 박사가 언어도, 역사도, 풍습도 전혀 다른 고산 마을에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이랑 가장 유사한 울림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왜 아무 연관 없어 보이는 지역에서 자꾸 한국의 정서와 닮은 장면들이 반복됐던 걸까요? 단순한 연구가 아닌 낯선 땅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감정과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줍니다. 이건 그저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잊혀진 역사 속에 또 하나의 한국과의 연결고리인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마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리 김입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민속음악을 공부하는 박사과정생입니다. 저는 음악의 리듬과 패턴이 문화를 넘어 어떻게 공명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그런 호기심이 이번 필드워크로 동남아시아 고산지대의 전통 음악 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라오스 북부의 이 마을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외딴 곳으로 몇 시간의 험난한 산길을 따라 간신히 도착했어요. 마을 입구에 발을 들이는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목소리들이 제 귓가를 스쳤고 그 음률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다가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현지 안내인의 말을 통역사가 전해주었지만 그의 억양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단어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말투와 리듬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죠. 머리를 흔들어 착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제 어린 시절 기억 속 한국 시골 장터의 소리와 겹쳐졌어요.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요. 마을 어른이 두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그 손짓, 눈빛,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가슴 한편이 살짝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외할머니의 손짓이 떠올랐거든요. 낯선 곳에서 만난 익숙함에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구자의 호기심과 개인적인 기억이 뒤섞여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웃음이 번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더군요. 마치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한 느낌. 웃음이 절로 나왔고 그 순간 모두와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단순한 착각인지 고민했어요. 혹은 문화적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가 존재할 가능성.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익숙함은 더욱 또렷해졌어요. 마치 오래전 들었던 자장가의 멜로디가 문득 떠오르듯 이 마을의 소리들이 제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객관성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마을에서 울리는 소리들은 단순한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샘터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녹음기와 노트를 펼쳐놓고 마을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서남부의 산악 마을에서 소수민족의 음악적 패턴을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지요. 필드워크 세 번째 날 예상치 못한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맑게 울려 퍼집니다.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어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오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쏟아질 듯한 물동이. 그때 옆에 있던 또래가 재빨리 도와주며 외쳤습니다. 타오야, 괜찮아? 그 말이 공기를 타고 제게 닿는 순간이었어요. 등줄기로 미세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단어의 의미는 몰랐지만 그 말투와 억양이 낯설지 않았지요. 이름을 부르는 방식,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의 끝맺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흔들렸어요. 외할머니가 부엌에서 엘리야, 배고프지? 하고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같은 음률, 같은 정서의 흐름이었네요.
한국 시골 마을에서의 여름 휴가. 그때 들었던 말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와 이렇게 유사한 언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그 아이가 친구 이름 뒤에 뭐라고 붙였죠? 그렇게 부르는 게 여기선 일반적인가요? 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통역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 뒤에 부드러운 말끝을 더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이지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말끝에 정서를 실어보낸다. 지금까지 어떤 논문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개념이었어요. 감정이 언어의 부속물이 아니라 핵심 구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서는 언어보다 더 멀리, 더 오래 이동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목소리의 결에 담긴 감정은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 것인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리듬이고 그 리듬은 감정의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녹음 방향을 바꿨어요.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어떻게 감정을 담아 말하는가로 초점을 옮겼지요. 말의 내용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서의 흐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텐트에서 녹음된 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한국어의 야, 그리고 이 마을 방언의 부드러운 말끝.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가 순간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문화적 거리를 뛰어넘는 정서의 다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어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작은 명절이라고 해요. 마을 전체가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평소 관찰자에 머물던 제게 갑작스러운 초대였지요. 행사의 중심부에서 볼 기회라니 연구자로서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몰라요. 아침부터 마을 여성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찰진 쌀이 김을 뿜어냈지요. 한쪽에서는 푸른 채소를 데치고 다른 쪽에서는 고기를 얇게 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이건 조상을 위한 음식입니다. 통역사가 말했어요. 1년에 몇 번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성을 다하는 날이지요. 테이블 위에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언가 강하게 기시감이 일었지요. 주발에 담긴 찰밥, 3가지 나물, 고기적, 그리고 과일과 술. 거의 똑같은 배열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물어봤어요. 노인이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쌀은 생명의 근원이고 나물은 땅의 기운, 고기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조상께 먼저 드리는 거지요. 마치 외할아버지 제사 때 들었던 말과 같았어요.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연구자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재빨리 기록했지요. 의식이 시작되었어요. 마을의 원로가 나와 제단 앞에 엎드려 절을 3번 했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 제사의 절차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팔을 뻗는 방식, 고개를 숙이는 각도, 심지어 의식의 순서까지. 음식을 올리고 절하고 기도하고 다시 절하고. 통역사가 귓속말로 알려주었지요.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정확히 한국의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저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 의례 전체의 구조가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학술적 호기심이 끌어올랐지요. 이건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왔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 너머의 시간부터요. 노인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조상의 조상도 이렇게 해왔지요. 산 너머에서 온 사람들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산 너머에서 온 사람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혹시 한반도와 연결되는 고대 이주의 경로가 있었던 걸까요? 학문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녁 텐트로 돌아와 오늘 본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말투의 유사성, 제사의식의 일치, 음식 배열의 공통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녹음기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사람들은 제 존재에 익숙해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가족들의 일상 대화, 아이들의 놀이소리, 어른들의 대화까지. 모든 것이 연구 자료였습니다. 한 가정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 더 먹을래? 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중에 배고프면 말해. 그 말투였습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흐름.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의 결에 담긴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마치 외할머니가 쓰시던 말투와 같았지요. 이분들은 서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대신 말의 높낮이나 간접적인 표현으로 많이 전달하죠. 감정은 표정보다 목소리에 실어요. 정확히 한국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으셨죠. 그저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새끼 많이 컸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뭉클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통역사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지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말투예요. 말을 통해 직접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맥락과 톤으로 전달하는 방식. 감정의 절제와 암시. 이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어의 구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궁금했어요. 통역사가 대답했습니다. 감정을 직접 말하는 건 어린애 같다고 생각해요. 어른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 정서 구조 자체가 한국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어쩌면 민족 고유의 감정 표현 방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노트에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지만 펜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외부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제 기억, 제 정서가 이 구조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어릴 적 외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그때 배웠던 말투와 감정의 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학문적 접근과 개인적 기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어요. 종이에 정서 구조의 유사성이라고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 이건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인가요? 아니면 잊혀진 연결의 흔적일까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냉정함과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느끼는 강렬한 친밀감.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마을 주변의 음악 소리를 수집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의 공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통역사의 권유로 그들 옆에 앉았지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민속음악 연구에도 이 마을의 배경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조상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물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몸을 돌려 무언가를 말했고 그들은 경청하는 자세로 바꿨어요. 마치 오랜 의식처럼 진행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먼 북쪽에서 왔습니다. 노인의 말을 통역사가 천천히 옮겼어요. 눈이 덮인 땅, 강이 얼고 산이 높은 곳에서 살았지요. 그곳이 무너지자 우리 조상들은 산맥을 넘고 강을 따라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모를 전율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대학 시절 한국사 수업이 떠올랐지요.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의 남하. 산을 넘고 강을 따라 흩어졌다는 그 이야기와 겹쳐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인가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지요. 12번째 할아버지도 그저 이야기로만 들었다고 해요. 큰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라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고구려 멸망은 7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시간대가 비슷했지요. 호기심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북쪽 고향에 대해 더 기억하는 것이 있나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노인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얀 산과 푸른 물이 있었고 사람들은 말을 타고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중요하게 여겼지요. 지금 우리가 제사 지내는 방식도 그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학자로서의 이성이 경고했어요. 단편적인 정보로 결론을 내리지 마라. 하지만 직관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투, 제사의식, 음식 문화, 그리고 이제 이 기원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텐트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이 민족이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고구려 유민의 후손들이 이곳까지 남하에 살고 있는 것일까? 학문적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 감정적 해석은 위험했죠.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는 강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 윤곽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침낭 속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 연구는 단순한 민속음악 비교를 넘어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마을과 한국 사이에 실제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을 조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를 감싸고 있었어요. 한 달간의 기록과 녹음을 정리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나와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나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첫 번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조각조각 기록된 메모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말투의 유사성, 제사의식의 일치, 정서가 담긴 말끝 표현, 그리고 어르신들의 전승까지. 흩어져 있던 점들이 이제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작은 그림자가 텐트 입구에 드리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타오, 제게 처음 타오야라고 말을 건넸던 그 아이였어요. 손에는 작은 나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엘리,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에요. 멀리 가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준대요.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장신구였습니다. 표면에는 단순한 선으로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딘가 익숙한 모양새였지요. 이제 엘리도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타오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가슴에 맺혔어요. 한 달 동안 기록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던 모든 학문적 접근이 순간 무색해졌습니다. 연구자로서 보려 했던 것과 사람으로서 느꼈던 것 사이에 간극이 드러났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오가 돌아가고 노트북을 열어 검색했어요. 인터넷 연결은 불안정했지만 이곳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한국과 닮은 동남아 민족, 고구려 유민 이주, 중국 서남부 민족 이동사. 단편적인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인류학 논문 몇 편, 역사 포럼 글들. 그중 한 문장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 일부 유민들은 당나라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산남, 강남의 땅으로 분산되었다. 마치 번개가 머릿속을 관통하는 듯했어요. 대학원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언급했던 고구려 유민 남아설. 당시엔 그저 흥미로운 가설 정도로만 여겼었지요. 산남, 강남의 땅으로 분산.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산을 넘고 강을 따라 내려왔다는 마을 어르신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손 안에 나무 장신구를 바라보았어요. 사람 얼굴이 아니라 산의 형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넘어야 했던 그 산맥처럼. 녹음된 음악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어요. 마을 노인들이 부르는 노래의 선율, 그 안에 담긴 정서적 흐름. 한국 민요의 구조와 닮아 있었습니다. 짐을 싸며 결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더 철저한 검증을 시작할 겁니다. 민속음악만이 아니라 언어학, 인류학, 역사학 자료까지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산봉우리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타오가 준 나무 장신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기록했던 모든 사실보다 지금 이 감정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뉴욕의 작은 한식당에서 수진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 수진이 자리에 앉으며 반갑게 웃었지요. 얼굴이 많이 탔네. 수진이 제 모습을 살피며 말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 뭔가 큰 발견이라도 한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찌개 냄새가 피어오르는 사이 한 달간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말투, 그들이 감정을 담아내는 방식, 그리고 제가 느꼈던 이상한 친밀감까지. 그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끝에 정서를 실어보내는 방식이었지. 내가 알고 있는 언어의 구조와 너무 닮았어.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녀는 음악치료사로 언어와 감정의 관계에 민감했지요. 한국어를 말하는 거니? 그게 신기한 거야. 제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해. 그런데 말의 구조와 억양, 정서를 담아내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여름을 보낸 기억이 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사랑해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 대신 밥 먹었니? 라는 말에 모든 애정을 담으셨지.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맞아.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돌려 말해. 직접적 표현보다 말끝의 높낮이, 어조로 마음을 전달하잖아. 그래서 한국어의 말끝 표현이 중요해. 수진이 설명했어요. 다양한 종결어미가 단순한 문법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의 뉘앙스를 담고 있거든. 그 순간 마을에서 들었던 대화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노인들의 담소, 친구들 사이의 농담. 그들이 쓰는 언어는 달랐지만 감정을 담아내는 구조가 한국어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내가 녹음한 걸 들어볼래? 휴대폰을 꺼내 현장에서 기록한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마을 어린이들의 노래,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수지는 한동안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억양의 흐름이 정말 한국 시골과 비슷해. 특히 노래의 선율 구조가 그렇게 들리네. 그렇지? 제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어. 게다가 그들의 조상이 북쪽에서 내려왔다는 전설까지. 수진이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역사적으로 어떤 이주가 있었던 거 아닐까?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떨쳐내지 못했던 의문이죠. 이제는 혼자만의 의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시 그 산골 마을로, 그리고 더 멀리 역사의 흔적을 찾아 달려가고 있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 거야. 결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면 그 증거를 찾아내고 싶어. 예일대학교 인류음악학과 연구실. 창문을 통해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현장 조사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마을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 중이었습니다. 체계화해야 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한 달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화이트보드에 카테고리를 나누었어요. 언어 구조, 제사 의례, 가족 관계, 정서 표현. 각 항목마다 공통점을 적어 나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말투, 제사 준비하는 여인들의 모습, 어르신들이 들려준 전승 이야기까지. 수진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한국 문화와의 유사점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점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속박물관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제사 의례에 관한 자료를 찾았어요. 화면 속 제사상 차림과 내가 마을에서 본 의례 테이블이 겹쳐졌습니다. 배열 순서, 음식의 종류, 심지어 절하는 순서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언어 구조였어요. 한국어 연구 논문을 몇 편 찾아 읽었습니다. 말끝, 억양, 존댓말 체계, 정서를 담는 방식.
녹음기를 틀어놓고 마을에서 채집한 대화들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한국어 특성, 오른쪽에는 라무족 언어 특성. 놀랍게도 말의 형태는 달라도 감정을 실어보내는 방식, 존중의 표현 체계, 말끝의 높낮이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한국 시골 마을의 일상을 담은 다큐를 찾아봤어요. 노인들이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 가족 간의 대화 방식, 음식을 나누는 순서까지. 제가 라무족 마을에서 본 광경과 겹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유사성 수준이 아니야. 벽에 붙인 메모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서적 구조를 공유하는 생활 방식의 문제야.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끝에 실린 정서의 구조, 라무족과 한국인의 감정 문화 비교 연구. 첫 번째 가설을 정리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혼란은 줄어들고 명확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구려 멸망 이후 역사적 이주의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민속음악 연구를 넘어 잊혀진 역사의 한 조각을 발견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서적 구조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라무족 언어의 내부를 더 깊이 이해해야 했어요. 외부 관찰자가 아니라 그 언어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캠퍼스가 보였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표면적 유사성을 넘어 정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언어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직접 익히고 그 정서를 내 안에서 느껴봐야 했어요. 계획서를 적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로 돌아가야겠다. 노트북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한 비교표가 빼곡했어요. 한국어와 라무족 언어의 특성, 말끝 억양, 문장 구조.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언가 빠져 있었어요.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보내준 링크를 다시 열었어요. 한국 시골 마을의 일상을 담은 영상,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쩌겠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억양, 말끝의 떨림, 그 안에 실린 위로. 표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다른 영상을 틀었어요.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단순한 두 문장이었지만 그 말투에 담긴 애정이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 했어요. 순간 라무족 마을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정서,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글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무리 분석해도 이 느낌, 이 정서는 논문으로 담을 수 없었어요. 정서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귀로 체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음악처럼 직접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캠퍼스에 가을 낙엽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한국어 배워볼까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몇 분 후 수진의 답장이 왔어요. 정말 필요한 선택인 것 같아. 내일부터 시작할래? 웃음이 나왔어요. 수진은 항상 한 발 앞서 저를 이해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수업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국어 입문서를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서재를 비추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화상 통화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옆에는 5살 딸 하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 선생님.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한국말을 잘하니까 같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첫 수업은 기본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어색한 발음을 따라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언어를 다시 깨우는 느낌이었어요. 멋져요, 엘리 이모. 하나가 박수를 쳤습니다.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처음으로 라무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감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말끝에 실린 정서를 이해하려면 그 언어로 숨쉬고 생각해봐야 했어요. 책상 위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늘부터 1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계절이 바뀌듯 연구자에서 체험자로 서서히 변해가는 나를 느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성취들이 쌓여갔어요. 처음엔 단어와 문법을 배웠지만 점차 말의 흐름, 억양,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실 책상 한켠에는 라무족 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노란 메모지 안녕하세요라고 적힌 글씨.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이의 미소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봄이 오고 뉴욕 한국문화센터에서 열린 전통문화 전시회에 참석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사상 차림, 장독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인사. 마치 라무족 마을에 다시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 가족이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많이 먹어. 배고프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 눈빛에 담긴 애정. 순간 라무족 마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이가 손을 뻗으며 타오야라고 부르던 그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했어요. 타오야라는 말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과 관계, 기억이 담긴 문화의 결정체였습니다.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관계를 담는 그릇이었어요. 전시장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도 책에 기록된 역사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 사이에 흐르는 태도와 기억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목소리에서 귀로 전해지는 보이지 않는 흐름.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한동안 학술 논문 형식으로 정리하려 했던 연구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이론과 용어들이 채워진 페이지. 무언가 부족했어요.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말끝에 실린 정서의 이동. 논문이 아닌 수필 형식이었어요. 말의 끝에 깃든 부드러움, 음식을 건네는 손길에 담긴 마음, 인사 속에 흐르는 배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 정. 문장을 완성하며 깨달았습니다. 라무족과 한국 사이에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개인의 경계를 넘어 함께 숨쉬는 정이라는 감정의 흐름. 그것은 역사책에 기록된 적 없지만 사람들의 목소리와 손길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그 감정을 라무족에게서 처음 느꼈고 한국을 통해 이름 붙일 수 있었다. 정이란 단어 하나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물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만들어내는 패턴. 그것은 마치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궤적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를 이어주는 흐름. 연구자로 시작한 여정이 이제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라무족 마을에서 울려 퍼지던 말투, 한국어의 부드러운 어미, 그 사이에 서 있는 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쩌면 저 역시 그 흐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 라무족 아이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 미소가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